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전을 경험할 거고 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겠지만 또 일부는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또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자, 북한이 파병을 했다. 자, 이게 뭐 처음에 합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하는 군인들이 말투를 보니까 아, 이 황해도 쪽이로구나 하고 그러니까 남쪽 지역 사람이로구나 지휘관이. 전민주주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또 최선희의 우상은 러시아에 갔고요. 그 최선희를 제일 앞에다 내보내. 지네들은 안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러시아는 저희가 방어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는 창립을 할 것을 그전했습니다. 저희가 kursk의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가 들어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험을 비롯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안보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이번 사태 관련해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정책자문위원이고요. 틀라라고 불리고 있는 틀라요? 틀면 나온다. 정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양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게 사실 진짠가 이렇게 좀 안 믿겨지기도 좀 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좀 국민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북한 무기가 가는 거는 알겠는데 뭐 설마 군대까지 가겠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 첩보에 하면은 최대 88,000명까지도 파병을 생각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대규모가 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면은 뭐 한 몇 개 여단 정도 가고 말겠지 했는데 확실히 러시아가 원하는 규모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이게 발을 안 담그면 몰라도
발을 담그는 순간 예. 멈출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문 그렇죠. 지금 뭐냐면 사실은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전쟁에 관련된 어느 나라보다도 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 그래서 보면은 포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 한 해에 한 300만 발 정도를 보낸 것 같다. 300만 발이요? 300만 발. 300만 발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들이 있고요. 러시아 1년 탄약 생산량이 250만 발 정도 됩니다. 예. 안 되네. 예. 그래서 이제 300만 발.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전쟁이 하루에 적게 쓸 때는 한 10,000발에서 20,000발, 많이 쓸 때는 6만 발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 양이 필요한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북한이 채워져 왔었고 북한이 이제 단순히 무기 공여를 넘어서 참전까지 간다. 하여튼 이만큼 러시아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뭐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파병이 아니라 거의 뭐 대리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 지금 파악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가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릴 11월 사이. 텐데 북한군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전장터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서부 쪽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도 미국의 정보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쿠르스크 하면 사실 발음도 좀 어려운 쿠르스크. 예.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큰 도시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꼭 가야만 했나요? 맞습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거죠.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들어가면서 러시아 본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예요. 자, 2022년 2월에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을 원하는 러시아계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굳건히 저 지역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진격을 하면서 쿠르스크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전 협상 때 돈바스 지역을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일정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군 쿠르스크 투입 이후에 실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다면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영토 교환의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몇몇 지역은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제 감청들을 들어보면 보급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통역이 부족하다. 통역을 보내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심지어 한글까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 푸념들을 하는 저 녹음이 공개됐거든요. 자사 남을게 수신 사라들 남을게 수신 박덕수리 나 됐다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수리 감독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이 한국말을 러시아 음으로 따서 우리 옛날에 왜 팝송 외울 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Мисс Бо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пытаться. 제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외운다고 외워지면 안 외워져요. 저기 되나요?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지금 어쨌든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그럼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군인들도 나가면서 러시아 그 러를 100개 단어씩 지금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근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러 학교 때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그 러가 배워보면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막 우리 이렇게 발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발음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뭘 하는 건지. 우리 옛날에 또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제2외국어 말고 영어는 계속 배웠잖아. 네. 북한은 러시아어 배우잖아요. 미사일 뭐 이런 거 막. 배우죠 뭐. 네, 조금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아마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러시아 말을 배워주거든요. 네, 그리고 평양 외국어대학인 경우에도 한 해에 한 10명 정도, 많아서 15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통역 인원만 대체로 한 3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다 굴고 모아도 통역을 보장 못합니다. 360명은.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통역이. 그리고 또 제가 보건대로는 한 45살 혹은 50살 지난 그런 그렇죠. 그런 통역원들은 또 같이 전장에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육체적으로 딸릴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제한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밖에 극한된 그런 인원만 갈 건데 비교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30년 동안 러시아 공부한 사람이 360명이 안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1년에 몇백 명씩 배출이 되니까 사실. 아니 이게 사실 통역할 사람도 없고 100단어 가지고 이거를 생사가 오가는 데서 이게 전쟁 작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0단어를 못 외운다고. 종민 씨, 나는 생존 러시아. 3시간 전에 가르쳐준 암구어를 까먹는 사람. 비밀번호도 까먹는 아, 우리 코요태 동무가 이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그 명언을 아주 모르고 있구만 그래. 이 계란에도 사상을 주의하면 또 시작이네.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이 파견된 인민군들이 이 강한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 배우는 거는 굉장히 시군중먹을 겁니다. 그래? 충분히 뭐 러시아어는 기본적으로 금방 다 배울 수 있다 스키. 말을 그렇게 끊어요. 금방 배웠다 스키. 아니 사실 뭐 우리 가족 같은 뿌찐 형님이 사실 위기에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보낸 겁니다. 진짜 북한군까지 부른 거 보면은 이게 혹시 러시아가 진짜로 밀리고 있는 게 상황인 거예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현재는 군사적인 우위를 전반적으로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욱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병사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까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진격을 또 멈추려면 러시아의 병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제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뭐 그렇다 치자. 우리가 그 지금 쿠르스크에 지금 파병을 한다고 치자. 근데 이건 불법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랑 김정은이 체결한 그 조약에 따르면은 양쪽 국가가 한 국가라도 그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영토의 침범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거든요. 논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땅이 공격당했잖아요. 북한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 측 주장이에요, 일단은. 이게 또 살벌하게 또 외교 무대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황중국 유엔 대표가 일단 포문을 열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 북한 젊은이들을. 북한 측에 이제 그 김성 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고 있지 않냐. 우리도 러시아를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차석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바로 발언권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 병사들이 가면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신 가방에 돌아갈 것이다. 야,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It will have to naturally take issue with Ukraine's aggressive act of invading the Russian People's Sacred Territory of the Kursk.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언제는 말 들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들었어. 이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렇죠. 미군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커핀이라고 해서 관에 실어서 모십니다. 보통 바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닐백이거든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바디백에 넣고 또 전장에서는 포로들이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비닐 바디백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이들 짐짝 취급당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뭐 뉴스에서 뭐 파병한다 어쩐다 뭐 이랬을 때 분명 뭐 특수부대가 간다. 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예, 폭풍 군단이 갔어요.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그 부대의 후신이 폭풍 군단인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와, 놀랍게도 꽤 높아요. 4위. 4위요? 네, 재래식 군사 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30만 명인데 4위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거품이고 허세가 좀 있어요. 러시아가 90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130만 북한 군사들이 직업은 군인이지. 근데 뭐 농사 짓고 그냥 전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약초병이 네네네. 등록은 군인으로 돼 있는데 거품이 좀 있는데 그런데 폭풍 군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공식적인 우리 군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 특수 작전군이 한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폭풍 군단이 한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풍 군단 같은 경우가 왜 폭풍이냐면 폭풍 군단이 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라 해서 폭풍 군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개 군단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경보여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4만 명에서 8만 명이 이렇게 숫자가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지에 따라 또 달라. 네, 그래서 폭풍 군단이나 벼락, 우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군단이 있는데 후방 부대 맞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다 넣어놓고 앞에 총알바지들이 다 총알 막아낼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 하룻밤에 천리행군, 귀신 작전 펼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신조도 달아날 때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군들도 이 행군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산악 작전을 많이 해요.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면 그 불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불을 뛰어넘어서 뭐 포복 정진을 하고 또 뭐 쇠설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밧줄 있으면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이 손이 그냥 딱 덜덩어리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막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이거 치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시꺼매가지고 이 우통 다 까고 그 훈련을 해요. 맨날 이거 치거든요. 이렇게 막.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 군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풍군단은 이제 특수 8군단이 확대 개편되는 그 과정에 김종일이가 지어준 그 이름이거든요. 폭풍군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3대를 거쳐 이제 김 부자가 굉장히 신이 많은 부대가 이 폭풍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당수로 전쟁할 거야? 아니 내총 익숙한 내총 가지고 가서 내총알 가지고 내가 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폭풍 군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오늘 그럼 내가 특별히 이럴 줄 알고 폭풍 군단에 대해서 설명해줄 사람을 내일 북조선에서 함께 갔습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우리 이웅길 동무 나오라. 리웅길 동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1폭풍군단 87 경보병력에서 목만 이웅길 상급병사 이웅길 명기대로 호출대로 명령대로 왔습니다. 다시 하라? 아닌데. 왜 말을 장군님 보니까 떨려가지고. 아니 소위를 입고 나왔어. 오늘 폭풍 군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동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갑자기 막 일본에서도 오고. 그죠? 예. 예, 북한에 계셨을 때 상급병사 아닌가요? 상급병사입니다. 근데 이거 뭐야? 장교로 요리대? 오랜만에 이만감 나온다고 승진시켜주시고. 승진시켜줬습니다. 대성공지 감사합니다. 야, 맞어. 아니 또 그 폭풍 군단 이 훈련 영상을 보면은 막 진짜 난이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진짜 뭐 얼음물에 그냥 들어가고 막 쇠사슬 막 끊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입대하면 바로 초모소에서 그러니까 뽑아갑니다. 일단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토대도 보고 뭐 신체 이런 거 다 보고 뽑혀가서 1년 동안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부대는 6개월이나 3개월이면 특수부대는 1년 동안 신병훈련을 공통으로 받습니다. 기초체력 훈련, 뭐 맞서기 시키고 뭐 타격 훈련하고 기본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본대 배치될 때 한 3,000명 정도라 하면 저희 여단이 그 3,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태권도, 권투라든가 레슬링을 해서 체력이 이미 다 준비된 친구들 그리고 뭐 정신력이 좀 뛰어나다든가 이런 애들로 따로 추려가지고 얘네한테 기본적인 훈련. 심지어 어느 정도 있냐면 그러니까 타격 훈련도 타격 훈련인데 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걸 발로 차거든요. 여기에 다 못자리가 잘못 맞으면 다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 왜 하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약 고문을 받는다든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육박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타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기압이라고 하거든요. 뭐 차력한다고 하는 여기서는 차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앉아 있다가 대목 같은 거 발견하면 책상에 그냥 꾹 눌러서 넣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몸 자체를 딱 만지면 전투훈련 같은 경우는 거의 돌덩어리. 인간 병기네. 이제 저도 뭐 북한에 있었을 때 지금 손은 그렇지만 폭풍 군단에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무 있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북한에서 새끼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새끼줄. 볏짚어리로 그 한 거 깡구를 거기다 꽉 감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5,000번이에요. 이거. 맞아요. 계속 두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고름이 차요. 막 붓고 이게 뼈가 못 견딥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병원 가서 치료받나? 아닙니다. 그렇게 안 받고 그 철깡통 있잖아요. 깡통, 우리 말하면 그 캔. 네, 그런 캔을 갖다 못 갖다 대고 망치로 두드려요. 똑똑똑똑 찍으면 빽빽빽 나오면서 그 뻘떡뻘떡 터지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감아요.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피고름이 다 터집니다. 그걸 때리면 여기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소금 있죠, 소금. 소금 갖다 놓고 또 때려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하면은 여기가 완전 진짜 무쇠 주먹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주먹에서 뭐 피가 나오는데 다시 또 때려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또 때려가지고 막 소금에다 또 때려 놀래고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이 김정은이가 인정하는 그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또 해외에 딱 나갔을 때 우리 공화국의 이름과 이 사회주의 체제를 빛내지 않겠습니까? 소금에 절이고 싶다. 나는 말고. 사실 이제 현대전에서 과연 저런 훈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런 훈련을 한다라는 건 앞서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 이제 후방 교란을 한다. 또 후방에서 직접 이제 뭐 민간인 군인들을 근접거리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총알 한 방이면 끝이지 무슨 저 차력 같은 걸 하고 있어 하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습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너무 우리가 무서워도 안 되고.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 혼자 의기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끌스크는 지금 세상의 악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들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부모가 분명히 북한에도 남아있고 자국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소위 이제 개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분위기 과연 좋을까요? 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 다수의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다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위한 차단.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서 병사가 투항을 하거나 탈영을 할 경우 야, 니네 부모님 우리가 따로 격리해서 잡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인질 협박용이라는 거죠. 제 북한 그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격리장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만갑에서 너 봤다. 그랬어요? 괜찮다. 난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난 너네는 안 나갔냐 하니까 우리 애다는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다 20대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사를 보니까 눈에 벌써 약간 겁이 있습니다. 겁이 없을 수가 없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뻘 이런 애들인데 얘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좀 살아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기순, 투항을 좀 많이 유도해서 좀 많은 애들이 좀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자유품이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파병이 됐어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 뭐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김정은이가 어떤 대가나 이득 없이 뭔가를 결정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이 김정은이는 이 심장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가, 머리는 자본주의의 계산기가 따닥따닥 뚜려봐서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 아니, 김재 기자. 북한이 분명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달러.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뭔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해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도 없지 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 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예,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고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무기 같은 거를 더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기 현대화 같은 걸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에 이제 현대전을 경험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드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전을 경험할 거고 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겠지만 또 일부는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또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뭐냐면 막대한 뭐 항공모함, 뭐 핵무기도 다 중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장교들이 실전 경험이 있어요. 계속 전투를 했구나. 계속 세계 어딘가에 전투를 해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있죠? 네. 거기에 교수들은 다 실전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탕 총소리가 나면 어디야? 야! 저쪽이야! 이러는 거 같죠? 그렇죠. 저는 실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국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좀 싸움에서 나와. 그건 미국 안 가봤어요? 누가 보면 참전군인인 줄 알겠다 정말. 그건 아니지. 나 LA 폭동 때 내가 루프타 코리안이 했다니까. 거기도 있었어, 형? 거기도 있어. 포레스트가 오픈하니까. 나 루프타 코리안이야. 다 있었어. 이야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밖에서 타당타당 총소리가 들리죠.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진짜 총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유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이제 실전 정말로 내가 보니까 총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저쪽에서 날아오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관이 돼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을 훈련시킨다고 봐봐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격전이라고도 하지만 드론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현대전 가운데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드론이 실전에 크게 투입이 된 작전이에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곧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와, 정확도하다. 이번엔 바닥에 누운 러시아 병사를 주시합니다. 드론을 본 병사는 항복 의사와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동작을 취합니다. 와. 자폭 드론. 어머. 와, 저 기계를 어떻게 막아? 건들면은 바로 터지고. 이번에 장갑차 탱크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니 뭐 드론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 드론을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라고 해요. 그러네. 진짜 이건
너무 끔찍한데? 이걸 만약에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드론을 조종해보면서 진짜 이 드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격파가 되는구나.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 드론군 부대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악몽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드론을 제일 활용을 먼저 잘했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원래 드론 동호회 하던 분들이 나중에 드론 부대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걸 보면요. 드론을 월간 우크라이나군 정보장관에서 들은 얘기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생산합니다. 월간. 각 지역마다 이제 드론 공방이 있어서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서 막 생산해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포탄이 휘 하고 날아가는 이 소리가 박격포 소리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게 드론에서 내는 모타 윙 하는 소리가 그거에 거의 전장에 있는 전투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자폭 드론을 비롯한 최첨단의 현대전을 이제 북한군이 먼저 실전에서 보고 배워온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정확한 지적이신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가 지금 그거 하면 뭐 핵 개발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제대 무기는 안 개발했을 것 같지만은요. 자, 지금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나름 끝나가요. 그러면서 최근 첨단 무기 개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2020년 이후에 보고 있으면은 전차도 신형 전차, 뭐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드론이 작년에 이제 국방 전시회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이었죠. 올해 8월 말 정도에는 자폭 드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폭 드론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쓰는 것보다 살짝 개념이 발달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결국 뭐냐면 북한은 지금 만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완전 첨단 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북한이 좀 부족할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워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에게 이게 위협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최근에 내놨어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작위의 북한군 데이터베이스와 러시아 현지에서 포착된 북한군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인물을 AI로 대조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일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전략군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 출신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렇게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저기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이른바 북한 미사일 KN-23 발사장이에요. 이 말은 북한이 KN-23을 러시아군에게 줬고 기술자까지 현지에 붙여놨고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 KN-23을 운용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북한군이 현지까지 갔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KN-23이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한번 비행 궤적이 꺾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현장에서 KN-23을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이 누적되는 유효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종국엔. 우리한테 쓰는 거죠.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뭐 돈 말고도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뭘 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러시아에 원하는 게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번에 내 최대한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 기술을 받는다. 김정은한테 지금 제일 다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올 초에 2024년 안에 군사정찰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나도 못 쐈어요. 북한이 정찰 위성 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기술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2달 뒤인 11월에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올해 이제 김정은이 또 그 기세를 몰아서 3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걸 보면 뭔가 소련으로부터 지금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필요한 광학 장비, 카메라 이런 정밀하게 좀 위성 사진 찍어서 용산 사진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너희들 내 관역 안에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또 광학 렌즈, 이 광학 선진국이거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달라 그러면 푸틴은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줄래 말래 나 있어라고만 하고 안 주고 있던 2만 명이나 파병을 해주는데 렌즈 달라고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저 ICBM 화성 19형을 발사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시간 26분 동안에 1000km를 비행하면서 이제 정점 고도 7687km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미국의 본토를 아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북한이 지금 신포 그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정보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또 이전받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될 겁니다. 와, 아니 파병하고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데. 그러네. 아니 짭정원 씨, 아니 완전 이번에 단단히 한몫 챙기셨네요. 아무래도 이 모든 거는 우리 러시아와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나온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든든합니다. 짭정 입장에서 든든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돈이나 기술 이전도 이전인데 만약에 북한군이 대거 죽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이른바 혈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만 혈맹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북한이 혈맹 관계가 되면 만약에 김정은이 오판해서 야, 한반도 한번 치자, 전쟁 한번 일으키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 군사도 당신들 위해서 10,000명 이상 죽었는데 등가하는 러시아군 참전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 마냥 외교관계 때문에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김정은이 대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죠. 명분 찾아가지고. 예. 상황은 좀 많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 아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철선에서 자동 개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을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통제하에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그런 중국과 또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북한 땅을 놓고 서로 그 영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영향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세계 전쟁으로 간다라는 건데 사실은 세계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할 것이다라고는 저는 이렇게 별로 상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동의도 하지만 반론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북한이 필요한 측면들이 아직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정말 많은 자기들의 군장비들을 너무 많이 소진을 했어요. 네. 보면 한 전차 한 3,000대 이상을 소진하고 무슨 장갑차도 뭐 거의 5,000대 이상 하고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되는 과정이 이게 아마 1, 2년으로 안 될 거예요. 최소 10년 정도의 재건 기간이 거의 필요할 정도인데 자 이런 재건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뭐 약간 좀 기술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채워주면 되는 거고 거기 싼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얘를 채워 넣는다. 군사력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러시아 힘을 구하는데 분명히 북한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그 경제 지원 찌끔찌끔 받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 러시아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얻어낼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등거리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러시아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요. 네.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11월 8일부터 한국인들 비자 면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대 타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를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도 이제 북한 버린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버리냐? 확실하게 대한민국 손 잡겠다. 중국 측의 고위 관계자들 한번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은 중국 측 이런 사인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기기 위해 중국과 손 잡아라. 고위 관계자가 여행사 고위 관계자. 각종 고위 관계자. 아니, 요새 많이 다니시거든요. 많이 다니시고.
근데 썬킴 말이 맞아요. 우리 외교부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외교부 고위급이에요. 전 진짜 고위급이에요. 남 진짜 안 하고. 진짜 중국이요. 옆에 러시아가 항상 중국보다 좀 열등하게 중국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중국을 넘어서서 국제사회를 푸틴이 흔드네. 중국이 지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실제 중국에겐 있어요. 수를 두는 거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요. 이것은 세계 대전의 첫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대전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북한군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 때문에 세계 대전을 가기에는 아깝죠. So in brigade, you don't have only land forces, not only soldiers who are on the front line. You have a lot of different specialists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And here we see this first step in this war, and this is the first step to a world war. A world war, of course, it's understandable. 사실 이 젤렌스키의 3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게 하는 경고죠. 야, 우리 나토 있어, 미국 있어, 러시아 함부로 북한군 끌어들이지 말고 북한군도 함부로 교전할 생각하지 마. 통할 리 없지만 경고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군의 참전을 적극적인 좀 관여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물밑으로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상 무기 보내달라, 뭐 급기야 뭐 군대도 좀 보내달라.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는 아는 거죠. 한국군을 보내게 돼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교전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오히려 전쟁의 확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절대, 물론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러시아를 치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참전은 우리도 지금 절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포석을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유엔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약해지긴 했지만은 우리 유엔 체제와 함께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NPT예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 중국, 그렇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 이렇게 쫙 있는데 이 5나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예.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이 5개 국가들끼리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5개 국가들끼리 전쟁이 난다는 게 진짜 세계대전이고 이번 세계대전은 만약에 나게 되면 핵전쟁이 돼서 인류가 공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에 하나 뭔가 러시아가 오판을 일으켜서 핵을 만약에 전술핵이라도 뭐 한 발 떨군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리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거세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나토가 군사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본토에서만 쓸 수 있게 딱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때리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어쨌든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고 뭐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공멸하는 길인데 아니 아무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다른 국가에서 참전해서 도와준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마크롱이 괜히 뭐 이제 야 우리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꺼냈다가 그냥 완전히 두들겨 맞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핵보유국이에요. 핵보유국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핵보유국과 직접적으로 뭐 재래식 전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에스컬레이션 확전돼가지고 핵전쟁으로 갈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나토 국가들 뭐 영국 아니면 뭐 나토의 가장 수장인 미국 이런 국가가 참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양국이
핵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냉전 시기에도 보면 그렇고 미묘하게 양쪽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더 끌고 나갈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약간 좀 전쟁을 좀 접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더 세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군이 이제 거기 들어갔느냐, 왜 거기 들어갔냐면 뻔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선에서 하루에 평균 그 사상자가 1,2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대전, 말이 현대전이 들어가게 되면 어트리션 워라 그래서 그냥 소모전이거든요. 병력과 장비를 갈아 넣는 거고,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러시아가 그만큼 병력이 없는 거고, 3차 대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냥 뭐랄까 하나의 카드로서 던진 말이지 심각한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죠. 3차 세계대전 여부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이제 세계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3차 세계대전도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나토의 수장인 미국이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유세 때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 이 전쟁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The former president's comeback will be complete. A state that he narrowly lost 4 years ago. He is now the second president.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I were presiden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very quickly. I think Zelensky is maybe the greatest salesman of any politician that's ever lived. Every time he comes to our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Вдруг прекратили. Ну, не хотят, ну, не надо. Мы, как видите, живы, здоровы, и ничего, и развиваемся, идем вперед. 정말 끝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One day, 24 hours.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전쟁을 끝나겠다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캠프의 핵심 참모를 긴밀하게 취재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의 구상은 이래요. 평소 푸틴에 대해서 똑똑한 천재, 터프한 스트롱맨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자기랑은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딱 떼서 러시아한테 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는 내가 나서서 다시는 러시아가 죽을 때까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안전 보장을 받아주면 양쪽의 전쟁이 끝난다 라는 걸 참모들에게 쉽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 말미에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해요. 트럼프는 이 전쟁을 영토 분쟁쯤으로 치부하는 듯하다 하면서 그 기사가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가 푸틴과의 그런 어떤 브로맨스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강조를 할 거고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첫 번째 작품으로 뭔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나치게 미국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또 야 이제 이거 세계 경찰 역할 이거 돈 없이 하는 거 이건 너무 힘들다. 돈 가져와라. 돈 가져오면 해줄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해결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가는데 그냥 전력 투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고립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력하면서 우리 돈 써가지고 다른 나라 지켜줘야 돼? 왜 우리가 나토 지켜줘야 돼? 왜 우리가 한국 지켜줘야 돼?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선거를 위해 가지고 그 백인 남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어법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사실 세계 경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미국 본인들의 국익에도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정말 천사라서 자기 돈 써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사실 세계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 공화당 내에서 과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느낌은 들어요.